그해 유난히 더웠던 미국 펜실베니아의 여름. 그녀의 가족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갓 20살이 넘은 그녀의 행동은 정상인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욕조에 물을 틀어놓고 그 안에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 물이 흘러넘쳐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죠. 외출을 안 해도 하루에 몇 번씩이나 목욕을 했고 시간은 2~3시간을 훌쩍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하염없이 물을 틀어놓는 행동을 말리면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어느 때는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늘 무언가에 홀린 듯 물을 찾아 헤매던 그녀의 마음의 병은 갈수록 깊어만 갔다고 합니다. 이미 호수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었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누구도 그녀가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10대 시절 6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고요.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온 지 5년. 세계에서 손꼽히는 미술 명문대학에서 장학생으로 공부했을 만큼 재능이 남달랐던 아이.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만 가는 것은 그녀의 기괴한 행동뿐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 한 충격적인 화재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산과 호수로 둘러싸여 있어 펜실베니아주에서 소문난 휴양지였던 어느 작은 마을에서 큰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까맣게 불타버린 그녀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녀는 왜 뼈가 녹아내릴 만큼 뜨거운 불길 속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것일까요?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그녀의 가족이 다니고 있었던 한인교회의 수양관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가 그곳에 있었던 이유는 갈수록 심해지는 증상을 잠재우기 위해 아버지의 권유로 이곳에서 기도를 받으면서 며칠 쉬어갈 계획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양관에서 잠든 첫날 밤에 두 사람이 잠든 그곳에서 화재가 일어났던 것이죠. 아버지는 가까스로 화를 피했지만 딸은 건물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누가 봐도 이 사건은 예상치 못한 화재 사고에 딸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딸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9.5%로 너무 낮게 나오면서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게 되죠. 농도가 낮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불이 났을 때 숨을 쉬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재 발생 이전에 이미 사망해 있었다는 뜻이었죠. 게다가 현장 바닥에 뭔가에 뚫린 9개의 구멍이 발견됩니다. 수사당국이 밝힌 이 구멍의 정체는 기름을 뿌린 흔적, 즉 방화의 흔적이라는 것이었죠. 경찰은 누군가 그녀를 살해하고 현장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범인 검거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사건 발생 닷새 만에 범인이 체포됩니다. 그런데 체포된 범인의 정체는 놀랍게도 그녀의 아버지인 이한탁 씨였습니다. 딸의 이상행동을 견디지 못한 아버지가 딸을 살해하고 은폐하기 위해 불을 질렀다. 이것이 미 수사당국이 밝힌 범행의 동기였습니다. 1989년 미국 펜실베니아주를 들썩이게 했던 한국인 부모의 자식 살해 사건. 재판부는 사망한 여인의 아버지인 이 씨에게 가석방도 감형도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것은 사형제도가 없던 펜실베니아주에서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었어요. 그렇게 이 사건은 막을 내렸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점점 잊혀갔습니다. 하지만 이한탁 씨는 24년이라는 세월을 교도소에서 보내면서도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결코 딸을 죽인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24년의 옥살이는 죄값이 아닌 억울한 누명이다. 나는 잘못된 수사와 재판의 희생양이다. 이러한 이 씨의 호소는 그가 보낸 수천 장의 편지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억울한 누명을 쓴 아버지일까요? 화재가 발생한 그날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다급한 신고 전화가 접수된 것은 새벽 3시경이었다고 합니다. 소방관들이 도착했을 때 화재가 이미 절정에 다다른 상태였죠.
당시 화재가 일어났던 건물 내부에는 아버지 이 씨와 그의 딸 단 둘뿐이었습니다. 불이 나자 이 씨는 탈출을 했고 탈출하지 못한 딸은 화장실 문 앞에서 쭈그린 채 시신으로 발견된 것이죠. 발견된 딸의 모습은 출동한 소방관의 증언에 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시신 수습을 하고 현장 감식 그리고 부검 결과가 나오자 미 검찰은 이것이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당시에 검안과 부검을 담당했던 의사들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죠. 우선은 이 현장의 모습과 시신의 상태를 함께 살펴보면 당시 시신을 중심으로 바닥 곳곳에 구멍이 나 있었고 시신의 경우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낮으며 목 안쪽에 출혈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검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구멍은 범인이 기름을 뿌리고 방화를 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범인이 고의로 불을 질렀고 사망한 피해자는 이미 불이 나기 전에 사망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목 안쪽에 있었던 출혈도 누군가가 목을 조르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봤고요. 그리고 위에서 언급된 내용 이외에도 이 씨가 범인이라는 충분한 증거까지 확보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물증이 발견된 것인데요. 바로 이 씨의 셔츠에 남아있는 핏자국이었습니다. 이 씨는 이 핏자국에 대해 딸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팔에 입은 상처 때문에 생긴 자신의 피라고 주장합니다. 팔에도 그날 입은 흉터가 실제로 남아있었고요. 하지만 당시 검사는 이 씨가 딸을 구하러 들어갔다는 주장 자체를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씨는 앞쪽 출입문으로 들어갔다가 딸이 보이지 않아서 뒷문으로 탈출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화장실 앞에 쓰러져 있던 딸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게다가 옷의 핏자국 말고도 그가 범인이라는 증거는 또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장에서 수거한 이 씨의 옷에서 검출된 탄화수소였어요. 이는 휘발유나 등유 같은 기름에서 나오는 성분인데요. 이 씨가 불을 내기 위해 다급하게 현장에 기름을 뿌리다가 이 기름이 옷에 튀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게다가 검찰은 이 씨가 방화에 사용한 기름의 출처까지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건물 뒤편에 연료 탱크가 있었는데 그 안에 있던 62갤런의 연료가 비어 있었고 200m 떨어진 창고에 있던 휘발유도 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이 바닥의 9개의 구멍들이 많은 양의 발화촉진제가 사용됐음을 말해준다고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범인이 연료를 옮기는 데 사용했다고 지목한 플라스틱 통과 고무장갑에서도 기름 성분이 검출됩니다. 하지만 뉴욕주 정부 법의학자로 근무했던 한 박사는 검찰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연료 탱크에 나사들이 잠겨진 채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죠. 검찰이 과학적인 수사로 그려냈다는 그날의 시나리오는 정말 완벽한 것이었을까요? 당시의 검찰은 범인이 연료 탱크에 연료 62갤런과 창고에 휘발유를 섞어 발화촉진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62갤런을 리터로 환산하면 234리터입니다. 조금 쉽게 얘기해보자면 1.5리터 생수병 156통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은 이 엄청난 양의 연료를 건물 안에 비치되어 있었던 작은 플라스틱통 하나로 옮겼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거죠. 한 사람이 이걸 다 옮기려면 대체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그 많은 연료를 다 뿌릴 수 있다는 것일까요? 이 씨가 진짜 범인이라면 적어도 한가롭고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해가 가지 않는 주장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당시 나이 56이었던 이 씨는요.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인해 오른쪽 다리에 장애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최소 100번이 넘게 안팎을 오고 가면서 바닥에 기름을 뿌렸다는 검찰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검찰이 내놓은 증거와 주장에는 분명 의문점들이 있었지만 이 씨가 종신형을 받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검찰이 내놓은 또 다른 증거 때문이었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소방관과 경찰관들은 자신들의 눈에 조금 의심스러운 장면을 봤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씨의 모습이었는데요. 그가 불타는 건물을 멍하니 앉아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적어도 딸을 잃은 피해자로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내와 나눈 대화는 더욱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게 됩니다. 근처에 있었던 12살 아이가 있었는데 이 씨가 부인에게 자백하는 걸 들었다면서 경찰에 제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실상은 이렇습니다. 이 씨의 아내가 딸을 구하지 못했다면서 이 씨를 원망하는 말을 했는데 거기서 이 씨가 아내에게 내가 딸을 죽인 거야 라는 자책의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새 이 자책의 말이 스스로 죽인 것을 인정하는 자백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오해와 오해가 뒤섞이는 상황에서 이 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해명해줄 능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동양인을 위해 변론에 나서줄 변호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렵게 변호사를 구하긴 했지만 그는 재판 당시 이 씨의 억울함을 풀어줄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문제였던 점은 변호사가 불이 난 원인이 방화가 아니라 다른 이유였다라는 이 씨의 주장을 무시했다는 점이었어요. 93년 수감 중에 방송국 취재진을 만난 이 씨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자던 도중에 딸이 없어서 어디 갔나 일어서서 벽을 보니 소켓에서 치지직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나면서 불이 막 나는 거예요. 그는 너무나도 억울해했습니다. 거기다가 이러한 이 씨의 호소를 무시하던 변호사는 재판 도중에 난데없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해요. 방화는 기정사실로 하고 방화범은 이 살아남은 이 씨가 아니라 죽은 딸이라는 방향으로 변론을 한 거죠. 이 씨는 이런 변호사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의 변론은 멋대로 진행됐습니다. 통역관도 없이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막을 방법은 없었어요. 더욱 안타까운 건 이 씨의 무죄를 증언해주겠다는 앞서 언급했던 뉴욕주 정부 법의학자, 이 법의학자의 소견은 얘기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씨는 변호사가 왜 자신의 편에 서줄 증인까지 배제시켜가며 멋대로 변호를 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200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검찰의 증거는 수상했고 변호사의 변호는 무성의했습니다. 어쩌면 재판의 결과는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24년의 세월 동안 이 씨는 자신의 무죄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재심과 항소심을 청구한 것만 해도 8차례에 달했지만 모두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억울함을 풀어줄 열쇠는 그날의 진실뿐이었습니다. 하지만 24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것은 불가능하게만 보였고 스스로도 그렇게 끝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이 사건이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항소심을 신청하고 1년여 만에 나온 연방항소법원의 결정문입니다. 앞서 말했듯 8번에 달하는 재심과 항소심이 모두 기각된 상황에서 남은 것은 미국 사법체계 안에서 사실상 최종심인 연방항소법원뿐이었습니다. 여기서마저 기각이 된다면 이 씨는 앞으로 항소를 할 기회조차 없고 남은 생을 교도소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정문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4년 전 재판에서 다뤄진 증거들을 신뢰하기가 어렵고 만약 그 증거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이 씨에 대한 판결도 정당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24년 만에 재심이 승인된 거죠. 그토록 바라던 무죄를 입증할 기회를 갖게 된 건데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받아들여지지 않던 재심이 승인된 데에는 화재 수사 전문가들과 펜실베니아 이노센스 프로젝트 팀의 보고서가 주요했습니다. 24년 전 검찰의 주장과 증거를 하나하나 반복한 보고서, 이른바 이한탁 이노센스 리포트였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불가능을 가능케 만든 리포트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전문가는 검찰이 주목했던 증거들은 모두 신빙성이 없고 오늘날에는 유효하지 않은 증거임을 밝혔습니다. 특히나 미 검찰의 주장대로 사용된 연료의 양이 그렇게 많다면 바닥의 흔적들은 더더욱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9개의 구멍이요. 그리고 그토록 많은 연료를 사용해서 불을 질렀다면 가장 먼저 큰 폭발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 누구도 폭발음을 들었다는 증언이 없었던 거죠. 무엇보다 그들은 200리터가 넘는 양의 연료를 사용했다고 하기에는 바닥이 이상하리만큼 멀쩡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만약에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씨가 실제로 발화촉진제를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샘플을 채취해보고 분석하는 방법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출된 유류 검출 보고서를 확인해보면 바닥에 뚫린 구멍 주변의 잔해물들에서 발화촉진제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제시한 또 다른 증거가 있었죠. 탄화수소. 탄화수소가 묻은 옷에 대해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일종의 함정이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탄화수소의 검출이 연료의 검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데요. 석유를 원료로 만드는 석유화학 제품인 합성섬유는 많은 의류에 사용됩니다. 이 말은 여기에서 발생한 탄화수소는 이 씨의 셔츠와 바지가 불에 타면서 발생한 물질이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우리가 입은 옷에 불이 붙으면 우리에게도 탄화수소가 검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무장갑과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죠. 이 고무장갑과 플라스틱 통도 사실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로서의 가치는 없다고 말합니다. 고무장갑과 플라스틱 통이 증거로 채택된 이유는 두 물품에서 기름 성분이 검출됐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름이 검출된 게 아닌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현장에 연료가 담겨있는 통이나 기름이 묻은 장갑이 나왔다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화재는 인명피해가 날 정도의 굉장히 큰 불이었습니다. 당연히 합성수지 제품인 플라스틱과 고무장갑 역시 화재의 힘을 버티지 못하고 일부가 녹거나 타버렸을 것이고요. 검찰은 이 과정에서 탄화수소가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방화의 증거물로 채택했던 것이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에서 기름 성분이 나온다는 당연한 사실이 범죄의 증거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방화가 아니라면 도대체 그 현장에 있었던 9개의 구멍들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이것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화재 전문가들은 이 구멍들이 플래시오버 현상에 의해 생겨났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플래시오버란 내부에 연소 가능한 물질들이 동시에 타오르면서 천장에서 벽으로, 벽에서 바닥으로, 그리고 다시 천장으로 순환하듯 돌면서 동시다발적으로 화염이 확산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플래시오버가 반복되면서 가장 큰 열기가 도달한 곳은 바로 건물의 지붕이었습니다. 당시의 지붕은 화재로 완전히 전소된 상태였고요. 여기서 전문가들이 주목했던 것은 이 지붕의 재료였어요. 이 지붕 위에 방수를 위해서 아스팔트 타르 시공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불이 붙어서 녹아내리면서 바닥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놓게 된 것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정말 살인이나 방화가 아니었다면 이 씨의 딸이 어떻게 죽음을 맞게 되었는지에 대해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딸의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낮은 것을 두고 검찰이 이것을 살해의 증거로 의심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에 대해 법의학 전문가는 만약에 방화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누군가 그녀를 살해했었다면 낮은 농도가 아니라 아예 일산화탄소가 검출되지 않았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낮은 농도의 혈중 일산화탄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이것이 백드래프트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백드래프트는 연소에 필요한 산소가 부족하여 훈소 상태에 있는 실내에 갑자기 산소가 다량 공급될 때 연소가스가 순간적으로 발화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만약에 이로 인해 이 씨의 딸이 사망한 경우 10% 미만의 일산화탄소가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부검이가 목졸림사의 증거로 제시한 모관의 출혈 역시 한순간에 뜨거운 열기를 들이마시면서 생긴 상처이며 이것은 오히려 당시의 딸이 숨을 쉬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합니다. 살해 후 방화라는 미 당국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증거들이었죠. 이 모든 정황과 증거를 종합해 구성된 이 씨의 딸, 그녀의 마지막은 이러했습니다. 딸은 늘 그렇듯 물을 가득 채운 화장실 욕조 안에 있었습니다. 밖에서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도 듣지 못한 채 말이죠.
무언가 문제가 생겼음을 느끼고 딸이 문을 열었을 때 거대한 화마가 순식간에 그녀를 덮쳐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백드래프트에 의해 한순간에 사망합니다. 뉴욕 소방국 화재수사관 출신의 렌티미 박사는 증거심리에 출석해 이씨 사건은 지금까지 열린 재판 가운데 가장 악의적인 판례임을 지적하며 검찰의 증거가 잘못된 이유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마침내 2014년 펜실베니아 중부지법은 이씨의 유죄 판결과 형량을 무효화하라고 판결하고 석방을 명령합니다. 햇수로 25년간의 지독기도 힘들고 어려웠던 이안탁 씨의 억울함이 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2014년 8월 22일, 이안탁 씨는 최종 심리를 거쳐 석방되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그는 법원 앞에서 간단한 회견을 마친 후 그동안 도움을 준 지인들과 승용차에 올라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뉴저지에 사는 둘째 딸과 손주 등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였죠. 기나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어렸던 둘째 딸은 성장해 결혼을 했고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가족들과 감격의 상봉을 한 이안탁 씨는 순두부 식당에서 25년 만에 한국의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뉴욕 기찻길 옆 작은 아파트에 거처를 마련한 이안탁 씨는 팔순의 몸이지만 25년 만에 자유인임을 만끽하면서 손주들과 산보도 즐기는 등 생기 넘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 파일 리뷰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후에 댓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